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별들은 우리보다 수십억 년이나 먼저 태어났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그동안 수많은 문명이 은하 곳곳을 차지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망원경을 들이대도 보이는 건 자연 그대로의 별과 성운뿐, 누군가 손뗀 흔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광활한 땅이 텅 빈 채 임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대한 침묵을 두고 물리학자 페르미가 던진 질문이 바로 그래서 외계인은 다 어디에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들 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으스스한 가능성은 문명이 충분히 발전하면 결국 바깥 세상의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철학에는 오래전부터 통 속의 뇌라는 생각 실험이 있었죠. 만약 당신이 유리병 속에 담긴 뇌일 뿐이고 전선을 통해 감각만 주입받고 있다면 당신은 자기가 느끼는 세상이 가짜라는 걸 결코 알아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공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언젠가 진짜와 구별이 안 되는 가상세계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가상세계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빚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가상세계는 그 자체로 낙원이 될 수 있거든요. 빛의 속도라는 한계도 없이 은하를 누비고 용과 싸우고 원하는 누구든 완벽하게 곁에 둘 수 있다면 굳이 불편한 진짜 현실에 신경 쓸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면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외계 문명이 우주로 뻗어나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 행성 안에서 완벽한 가상의 천국에 빠져 바깥으로 나올 마음을 아예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좀 더 잔혹합니다. 문명이 우주로 나아갈 만큼 자라기도 전에 자연이 거의 매번 판을 뒤엎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심파국설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행성을 강타할 수도 있고 가까운 별이 폭발하면서 쏟아낸 강력한 감마선이 행성의 모든 생명을 통째로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아 여기까지 온 셈인데 사실 지구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그 소행성이 조금만 더 컸다면 복잡한 생명 대부분이 사라졌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바로 그 멸종이 포유류의 시대를 열었고 결국 인류가 등장하는 길을 터줬습니다. 복권에 비유하자면 당첨자보다 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자연의 이치죠. 은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당첨된 건지 아니면 그저 다음 재앙을 기다리는 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감마선 폭발 같은 대형 재앙이 점점 드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생명이 폭발적으로 번성할 새 시대의 가장 앞자리에 너무 일찍 도착한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명이 일정 수준을 넘기 직전에 스스로를 파괴해버린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건 거대한 장벽, 즉 그레이트 필터라고 불리는 생각의 한 갈래인데요. 어느 지점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문명이 그 이상으로 올라서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벽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자기 문명을 통째로 날려버릴 힘을 이미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폭력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북극곰이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을 본 적 있다면 그게 바로 자연이 보여주는 폭력의 민낯이죠. 복잡한 생명은 대부분 다른 생명을 잡아먹으며 지금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성으로 공격성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는데도 여전히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에 쏟아붓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극곰처럼 조금만 더 본능에 충실했다면 지금 같은 문명은 아예 세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외계 생명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사나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먹이를 구하기 더 척박한 환경에서 진화했다면 더 공격적인 본성을 키웠을 테니까요. 사실 우주로 뻗어나가려는 의지 자체에도 어느 정도의 공격성이 필요하긴 합니다. 문제는 그 공격성이 바깥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를 향할 때입니다. 탐험보다 전쟁에 더 몰두하다가 결국 우주로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부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결말을 맞이하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아예 이 우주 자체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외계인이 안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가상세계 안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는 오직 우리뿐이고 다른 행성에는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이 우주를 이토록 터무니없이 크게 만들었을까요? 수천억 개의 은하에 우리가 영원히 닿을 수도 없는 먼 영역까지 빼곡한데 결국 대부분은 탐험조차 못할 텐데 말이죠.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계인이 사실은 사방에 가득한데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작업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가정 위에 서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주로 전파를 엿들으며 그들을 찾고 있는데 정작 외계인이 전파를 쓸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쓰니까 그들도 그럴 거라 짐작할 뿐이죠. 유일하게 아는 문명이 우리 자신뿐이니 거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스스로의 전파 역사를 돌아봐도 이 가정은 빈약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파 대부분은 멀리서는 잡히지도 않거든요. 그나마 우주로 또렷이 쏘아보낸 신호들조차 우주 등대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계인 입장에서 우리 문명은 백광년만 벗어나도 알아보기 어려운 존재인 셈이죠. 다른 문명이라고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면 고도로 발달한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활발하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발견하는 날에야 비로소 그 시끌벅적한 은하의 수다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또 어떤 기분일까요? 물론 정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적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희귀해서 몇 개의 은하를 통틀어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SF 작가 아서 클라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우리뿐이거나 우리뿐이 아니거나 그리고 어느 쪽이든 똑같이 소름 끼친다고 했죠. 지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했는지를요. 대기를 붙잡아 둘 만한 적당한 크기의 행성, 산소를 뿜어내는 방향으로 흘러간 생명의 진화, 끊임없이 땅을 갈아엎는 판의 움직임, 탄소를 순환시키는 시스템, 바다를 만든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거대한 목성이 소행성 방패막이 역할까지 해줬죠. 심지어 달의 존재마저 한몫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정말 우주에서 보기 드문 기적일까요? 수백 개의 문명이 은하에 흩어져 있다 해도 서로가 너무 멀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영원히 혼자라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보다 생명을 키우기에 더 좋은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외계인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됩니다. 만약 인류가 정말로 우리 은하를 개척해 나간다면 그건 수십억 년이 아니라 고작 수백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멀리 퍼져나간 인류의 후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와 너무나 달라져서 결국 외계인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엔 좀 더 음산한 가설입니다. 외계인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일부러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히 동물원 가설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숨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조용히 관찰하며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두려워해서 기습에 패를 쥔 채 언젠가 우리를 제거하거나 우주로 나오지 못하게 묶어두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설에서 가장 등골이 서늘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은하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어떤 오만한 지배종이 모든 후발 문명을 마치 인질처럼 가둬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자가 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기계 문명이라면 그 모욕감은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외계 문명을 떠올릴 때 우리는 늘 거리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멀리 있을까만 따지는 거죠. 그런데 문명을 갈라놓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어떤 문명이 나와 같은 시대에 존재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만약 기술 문명의 평균 수명이 고작 수백만 년, 혹은 수천 년이나 수백 년에 불과하다면 시간이라는 장벽은 거리만큼이나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우리 은하는 이미 과거에 수많은 문명을 품었다가 떠나보냈을 만큼 늙었습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 수백만 년을 더 번영하다가 먼 미래의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떠난 자리에 또 다른 종이 나타나 어쩌면 우리가 남긴 흔적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명은 희귀하지만 은하의 긴 역사 전체로 보면 그렇게까지 드물지는 않은 겁니다. 다만 같은 시대에 겹치는 일이 드물 뿐이죠. 그렇다면 이 은하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옛 문명의 유물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유물 중에서 한 문명을 멸망시킨 바로 그 물건을 집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가설 중에는 지속 가능성 해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문명에도 뼈아픈 메시지를 던지는 가설인데요. 은하를 정복한 문명의 흔적이 안 보이는 이유가 그렇게 무리하게 뻗어나가는 행위 자체가 결국 그 문명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크 미스라와 바움이라는 학자들은 문명이 은하로 퍼질 때 무한정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거라는 통념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그래왔듯 빠른 팽창은 좀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인류 사회가 과거에 여러 번 무너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양계를 다 개척하기도 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개척한 뒤에도 관리에 실패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논리를 은하 전체로 넓히면 욕심껏 팽창한 문명은 스스로 붕괴하고 신중하고 느리게 움직인 문명은 미처 멀리 퍼지지 못한 채 조용히 남아있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장 가까운 별조차 까마득히 멀고 빛보다 빠른 이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 어쩌면 모든 문명은 결국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허를 찌르는 답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페르미의 역설은 처음부터 역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역설의 바탕에는 숫자만 보면 우주 어디서든 외계 문명의 흔적이 보여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죠. 이 생각을 더욱 부추기는 게 바로 스스로 복제하는 탐사선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도 단 수백만 년이면 은하의 모든 별에 탐사선을 하나씩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쩌면 이미 누군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탐사선이 우리 태양계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굳이 자기 존재를 떠벌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알아챌 수 없거든요. 수백만 년에 한 번씩만 깨어나 데이터를 모으며 잠들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수명을 다한 채 버려져 있을 수도 있죠. 소행성만큼 거대하지 않은 이상 그 넓은 태양계에서 그런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문명이 보낸 탐사선 수백 개가 떠다니고 있다 해도 첫 번째 하나를 마주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결국 애초에 역설 같은 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아직 모를 뿐이죠. 하지만 그 방법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우주에 우리뿐이냐고 처음 물었던 그 순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